김용민의 정치쇼,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이야기, 알쓸경제로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혜리 SBS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전 세계가 들썩 불프가 온다. 네. 불프, 네. 블랙 프라이데이. 네. 예. 예, 자, 할인율이 70에서 80%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실제로 그 정도 할인율을 가져가는 상품들이 실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예. 미국은 매 11월 네.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이 돼요. 네. 네. 이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유통점 앞에서 미국인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기다리다가 온라인으로는 안 합니까? 온라인도 많이 하죠. 어. 그래서 지금 직구족들은 벌써 굉장히 바쁘게 예. 손가락으로 누르고 계신 분들, 클릭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12월 26일 하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이제는 그 전에도 좀 나오고 당일도 많이 나오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좀 온라인에서는 좀 더 길게 그런 대폭 세일 기간이 가니까요. 그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 뜨면서. 6년 7년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프라인, 그리고 그 주 다음 주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 그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프라인에서 사고 그 지나가지고 월요일 날 온라인 주문한다. 뭐 그게 이제 2006년 7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사이버 먼데이라는 개념이 없이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가 온오프 이제 동시 개장 같은 형태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직구가 약간 게임이나 PC 용어로 얘기하자면 정말 전 세계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 광군제 때도 그랬지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말하자면 직구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자기 쇼핑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몰들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이때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물건들을 직구로 사버리니까 이때 맞춰서 우리나라 그 몰이나 유통업체들도 다 세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특히 뭐 스포츠 의류나 이런 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뭐 세일을 시작한 곳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금토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3일 동안에는 거의 어떤 대형 유통 매장을 가셔도 블랙 예. 프라이데이 세일을 한다라고 붙여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창고에 쌓인 재고를 네.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턴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70에서 80%까지 그렇죠. 네. 싸게 파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그렇죠. 정말 큰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유통 구조가 미국은 그 유통업체가 물량을 아예 사버립니다. 네. 연초나 그 새 뉴 시즌을. 예. 우리는 우리 유통업체가 물량을 사진 않죠. 장소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먹는데, 그렇지. 예, 미국은 아예 사버려요. 그러니까 뭐든 부담이 이제 10월, 11월 가면 재고 부담을 누가 지냐?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가 지기 때문에 네. 유통업체 입장에서 이거 빨리 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1920년대부터 11월 이후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 11월 해 넘기기 직전에는 아까 80% 90%라고 네. 했는데 그 더 이상 해요. 말도 안 아니, 되는 근데 막 물건도 네. 나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실제 뉴욕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한번 쇼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블랙 네. 줄선 미국인들 틈에서 산증인이네요. 하루에 산증인이네요. 산증인. 네. 근데 네. 미국도 사실 정말 새 거. 그러니까 이때 안 팔려도 언젠가는 잘 팔리는 거. 좋은 거는 7, 80%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상위는 어디나 죄송합니다. 그 내가 지금 막 값을 많이 깎아주지 않아도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80% 마진을 낮춰서 내놓을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근데 방금 정천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재고가 너무 부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지난 제품이다. 그러면 아니 이게 재료값은 나오나 싶을 정도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 50만 원짜리 부츠였는데 예. 진짜 3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조금 그 미국에서도 그게 약간 사기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마크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내리는 걸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될 때마다 내려간 가격을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500불이었는데 그다음에 언제는 300불, 그다음에 200불, 그래서 지금 30불로 내려온 그거를 적기 때문에 예. 대충 그것만 봐도 아 이게 뭐 1년 반 전 제품이다, 2년 전 제품이다 이런 것도 대충 그러니까
감안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정말 이거는 진짜 안 가져가는 게 바보다 싶을 정도의 가격이 되니까. 네. 우리나라도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네. 세일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경기 부양에도 도움되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5년 전 2월 상품 시시한 거. 그 시시하다기보단 이걸 깜짝 놀랄 정도의 이게 어디 썼나 할 정도고요. 아니면은 이제 기획 상품. 소비자들은 원래 찍어놓던 그 물품이 세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한 시즌에 팔려고 막 특단으로 만든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어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좀 미끼 상품격의 세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개는 크게 내리는 거예요. 몇 개는 크게 내리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것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팔려 있고 별로 가격을 내리지 않았거나 정상가로 팔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 그럼 사람 심리가 일단 한번 가면은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혀 그 세일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화점 명품 샵들이 이 기간에 판매가 20% 이상 늘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끼 상품을 보고 이거 사야겠다고 가신 분들이 정작 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또 명품 샵도 들어가고 그러셨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님, 저도 직구 이번 주부터 몇 건씩 했네요. 우리나라도 세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진아님, 저도 1년치 애들 옷이랑 신발은 이 시기에 다 구입합니다. 단점은 사이즈 잘못 사면 다시 쇼핑해야 해요.라고 하셨고, 장종원님, 권혜리 기자님도 신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왜 춤을 출 지경이에요 지금? 오늘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예. 박정욱님도 이런 걸 보내왔네요. 예. 권 기자님 홈쇼핑 업계에서 예. 뭐 스카우트 제안 온다. 저도 네. 정말 이렇게 그 굉장히 싼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예.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직구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요때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성이 1년을 버텨요, 저도. 그 삼성의 그 스마트 TV 네. 그게 국내에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하는 게 미국 직구로는 226만 원에 살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QLED 스마트 TV 14개 모델을 뭐 최대 네. $1,500 그 할인한 가격에 내놔가지고 아주 싸게 사면 그렇게까지 살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워낙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 좀 더 이제 싸게 좀 책정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폭까지 더해져서 이게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이 돼버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직구족들이 지금 노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애플이나 소니 네. 같은데 인기 품목들 있잖아요. 예, 뭐 예, 예. 12인치 맥북이나 뭐 헤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플레이스테이션 4, 플스 4 네, 이런 제가- 것도 40-50% 가격 할인이 나와서 지금 아주 속된 말로 네. 광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광클 그걸 대기하시는 딱 노리고 있거든요. 제가 네. 풀 땡땡 포를 예. 네, 그게 거의 한 20만 원대 네. 가능할 것 같아서 좀 했는데 근데 와이프가 배송비- 절대 안 된다. 배송비가 어떻습니까? 제가 제가 2010년 이후로 사실 직구 외기를 걸었는데 네. 제가 직구를 해보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가격이랑 그 현지 가격이 25에서 30% 안쪽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유리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삼성 TV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오다가 파손의 우려나 이런 게 좀 있더라도 한번 질러볼만 그렇죠. 하죠. 예, 예. 그런데 25에서 30% 정도의 가격 차로는 직구보다 우리나라 업체에서 사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한 게 일단 뭐 사라질 위험, 파손의 위험, 그리고 또 이제 무거운 것이 될수록 배송비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그거,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옷 같은 경우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입어보지 못하는 것 그런 감안하면 이게 30% 안쪽일 때는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게 유리. 근데 그것보다 가격 차가 나면 직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좀. AS는 어떻습니까? AS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우리나라 AS 센터에서 와서 좀 봐주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사면은 그런 거를 좀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좀 내가 좀 큰 가전제품일수록 내가 설치도 잘하고 웬만한 건 내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다. 전자제품 요새 말로 자랄이다. 그러면은 직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누군가가 되게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작은 전자제품은 모르겠는데 좀 큰 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밖에 또 해외 직구할 때 주의할 점도
말씀해 주시죠. 요새 정말 많이 쓰시는 게 있어요. 이 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요새 그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나 네.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죠, 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이게 나하고 이웃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당연히 이렇게 잘 보내주겠지. 나랑 쪽지 주고받고 하던 사이니까 마치 친구 같단 말이에요. 심정적 경계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웃을 통해서 사실 때는 좀 신용카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은 현금 거래 말고 네, 카드 네. 거래가 되는. 카드 거래가 되면은 나중에 봐서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그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래 내역이 남는데 현금을 보내버리고 나면 상대방은 사업자 번호도 없는 개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 주소나 블로그 주소, 계좌번호밖에 없으면 일단 소비자원 같이 그 조정을 해주는 곳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해외에 살고 해결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비록 얼굴 못 본 친구 같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부분은 믿을 만한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신용카드를 받는다 하는 분들로부터 구입하시는 게 안전하고 또 너무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정말 현금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탈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불법적인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걸 지키는 사람한테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723번 쓰시는 분 관세사 근무하는데요. 어제 애플 이어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11월에서 12월은 제가 살이 쏙 빠지는 기간입니다. 아니 뭐 이럴 만한 게 제가 그 몰테일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코스트코 한 10배쯤 되는 매장이 뭔가로 꽉 찼어요. 예. 그게 다 우리나라 배송 예정 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을 사신 분들 물건이 넘어오는 기간이죠. 예. 그때 넘어온 직구 물품이 312만 건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살이 빠지실만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많이 그렇죠. 사람들한테 세일 주목을 안 페스타. 받는 것 같아요.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고요. 예. 2015년에는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16, 17, 18 3회가 됐는데 아마 좀 이제 생존에 대한 존립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제언을 했지만 세일은 빼야 된다. 이제 코리아 페스타. 한국 잔치로 이제 우리는 가는 문화가 좋겠다라는 걸 국풍 18 어때요? 그런 거. 국풍을 아세요? 그러니까 네. 국풍 같은 거 좀 굉장히 좋은 컨셉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국풍이 뭐예요? 이용 씨 아십니까? 이용 씨. 이용 씨를 발굴했던. 예. 몰라요. 이용 씨 몰라? 이용 씨도 몰라? 네. 잊혀진 계절. 그 80년대판 우후후. 그 노래 알죠? 예, 예. 네. 그 노래를 부른 네네. 이용 씨가 이제 네. 데뷔했던 게 국풍 81이라고 전두환 정권 때 네. 81년에 하여간 참 그룹 이름이에요? 국풍? 아니 네. 잔치 이름이야. 잔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전 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두환 80년대 시대 초반에 잔치가 많았습니다. 많았었죠. 농구대 잔치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컨셉 때문에 잔치는 아니더라도 이제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기살리기 차원에서 저는 네. 코리아 페스타로 가고 예. 근데 세일은 자꾸만 안 좋은 얘기만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세일 쪽은 새로운 컨셉을 좀 실제 고민해 세일폭도 봐야 될 것 낮고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전 국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기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 알리바바 광군제 해야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해야지. 우리는 11월 세일 안 할 수가 없는데 9월에 약간 한 것 같지도 않은 세일을 또 장기간 하고 나면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신만 더 커져요. 뭐가 정가며 뭐가 세일가며 왜 이렇게 안 낮추냐. 아하. 불만이 다각도로 생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주의하실 때는 카드가 되는지 이걸 따져보고. 예.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 가짜 사이트들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기를 치는 사이트. 이런 네.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네. 것들은 한국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사이트 신뢰도 조회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치시면 다 나와요. 예. 사이트 신뢰도 조회 그리고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음. 약간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이 여기들 들어가 보셔서 혹시 문제 사이트로 신고된 적이 없는 사이트인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낭패 보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러게요. 한국도 코리아 페스타 좀 잘 페스타. 만들어가. 페스타 맞습니까? 페스타입니다. 페스타 아니고 네. 예, 페스타. 예, 알겠습니다. 이 페스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좀 네.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상화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추락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다시 2차 추락, 3차 추락, 4차 추락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 말에 1 비트코인당 19,800, 뭐 네. 2만 달러였었거든요. 예. 원화로는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음. 2,500만 원, 아하. 2,600만 원, 예. 그 완짝에도 다 체결이 됐었었는데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급락과 폭락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뭐 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뛰어들면 늦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격대를 좀 2,700만 원 하던 게 쭉 내려와서 한 1,300만 원 하다가 또 2차로 쭉 내려와서 어찌됐건 800만 원 선은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최근에 마지막 700만 원, 800만 원대가 깨져서 지금 600만 원대도 깨졌다가 이제 500만 원대. 그 바로 제가 직전에 봤더니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 4,700달러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체념이 많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만해라. 뭐 더 뺄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 또 잔뜩 묻어두신 분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냥 손도 못 대고 당하신 분들 계속 이제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요번에 이제 뭐 3차 폭락이라고 하는 마지막 저지선이었던 6,000달러. 달러 기준으로 하면 6,700달러 선이 확 깨진 게 지금 이슈가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 포크 때문이다. 하드 포크. 네, 이게 이제 아직 얘기하려면 길고요. 포크를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막대긴 하나인데 찍는 게 하나 둘 셋 분리가 되잖아요. 가지치기. 이걸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이게 기능을 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는 뭐 관점이 좀 달라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비트코인도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골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건데 옛날에는 불과 2017년 5월인가요? 8월에는 이 하드포크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폭등했어요. 왜? 기존의 것도 갖고 얘 가지치기 하면 그걸 또 받으니까 너무 좋네 하고 하드포크 하면 할수록 이제 화폐가 다양화되네 이런 컨셉인데 이번에 폭락의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가 또 뭐 비트코인 ABC 뭐 비트코인 V를 나는 또 하드포크가 된다고 하니까 예.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화폐가 자꾸만 이렇게 분화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는 호재였던 게 지금은 또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이 폭락의 원인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항상 늘상 나오는 미국 금융당국이 또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미국의 규제가 네.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규제는 뭔가 봤더니 이제 이런 토큰을 이제 발행할 때 신고를 하고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 때 이 코인을 네네. 만들 때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근데 약간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몇 군데들이 한 게 있는데 이거를 다 또 때려잡겠다. 미국이 하니까 이제 겸사겸사해서 빠지는데 좀 많이 빠졌는데 요번에 제가 빠질 때 좀 보면 거래량이 꽤 됩니다.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래라고 하죠. 여기 가상화폐는 미리 선진입을 한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있는데 그 큰 손들 물량이 좀 이번에 나오고 있냐. 이러면 문제는 좀 더 나빠지거든요. 왜냐면 큰 손 마저 빠진다면 이건 진짜 시장에 이게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를 뭐 가늠한다는 거는 무의미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큰 손들이 다 빠지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럴 때는 정말로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늘상 이 시간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큰 틀에 주목을 받고 대폭등을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우리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네. 예. 야 달러가 이게 아니네. 달러가 기준을 못 잡네. 그럼 대안화폐가 필요할 거야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최근 보십시오. 이 금리 인상 뭐 이슈와 함께 달러가 초강세가 되니까 야 달러를 역시 믿자. 그러면서 이제 대안화폐 쪽은 싹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면 달러가 힘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달러가 약세로 돼야 되고 미국이 흔들려야 되고 그럼 다시 사람들이 다시 대안화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암호화폐는 오겠지만 달러가 승승장구를 계속한다면 계속 이 대안화폐, 암호화폐 쪽은 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수급의 구조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막 힘을 얻을 때는 달러. 그렇죠. 기축통화. 양쪽 하나 찍어내고 막 이렇게 뭐 종이 찍어내서 되겠느냐 막 불신들이 쌓였고 실제로 잠깐만 사토시가 만들었을 때도 2008년 말 양쪽 2009년 양쪽 하나 하고 미국이 흔들릴 때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일단 생각하시면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한 $1 환율 기준으로
지금이 이제 뭐 1,120원, 뭐 30원대인데 만에 하나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가는 달러 강세가 나온다면 안타깝지만 아마 그때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다, 예, 이더리움이든 다. 예. 그 시기가 아마 우리가 조금 말할 수 있는 바닥권이 아닐까. 그때까지 한 번 더 달러의 강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각오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참 다들 많이 몰려갔었는데.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자 1년 만에 네. 네, 참 그렇죠. 앞으로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좀 한 번 강하겠지만 네. 한 번 마지막 불꽃은 피우겠지만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그게 달러의 끝이다. 달러는 마지막 정점 한번 찍고 쭉 빠지는 어떤 흐름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아니, 그렇다고 지금 예. 가상화폐를 그래서 투자하라고 지금은 하시는 아직은 얘기는 보지 아니고 말고 예. 약간 한 번 더 달러를 보시고 음. 이제 달러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또 들어가시는 것이 그때가 아마 바닥권 나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그 심으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겠네요. 네, 하고 뭐 이더리움 뭐 이제 코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블록체인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암호화폐가 사라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가격대라는 것은 늘 중요하다 이런 건 말씀드립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일단 냉수 한 잔 드시는 게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싶습니다. 편안하게 예, 지금 기다리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손정희 씨가 쿠팡에다가 네. 이 온라인 마켓 아닙니까? 네. 쿠팡에다가 2조 넘는 대규모 투자를 네. 이렇게 2015년에 1조 투자했을 했죠, 때도 한번. 엄청난 네. 화제였는데 더블로 엊그제 예. 그래요. 뭐 어떤 맥락에서 여기가 투자처로서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좀 컨셉트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쿠팡에 올인을 하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과거에 알리바바 이런 걸로 대박도 쳤지만 우버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택시. 그 차량 공유 우버.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는데 이제 결국 이게 손정희 회장은 플랫폼 싸움이다. 음. 마지막 남은 플랫폼에 결국 걔가 위너 택시로 할 것이다. 음. 근데 손정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버가 이 차량 공유가 플랫폼의 마지막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11조 원 넘는 걸 투자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손정희 회장은 우버 차량 공유하다가 그 차량 사는 사람이 배달도 한다. 음식 배달. 그게 우버 이츠. 우버 이츠. 오. 차량하다가 여기에도 숙박공유도 여기다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가 기본이니까 이 플랫폼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끝까지 버티면 얘가 위너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국내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카카오가 최후의 플랫폼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카카오가 사실 우버 비슷한 서비스 하려고 했잖아요. 게다가 카카오는 SNS 갖고 있으니까. 근데 네. 손정희 회장은 한국에서는 이제 쿠팡이 전자상거래에서는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쿠팡이란 플랫폼에 다른 걸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치킨 게임으로 버티겠다라고 해서 쿠팡이 아직 이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자본을 넣으면서 이제 확대를 하는 버티기 국면에 들어가죠. 손정희 회장이 실패한 적도 있습니까 투자? 뭐 많이 있겠지만 성공한 적이 훨씬 더 많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게임 중에 클래시 땡땡이라고 하는 뭐 슈퍼셀 뭐 이런 거에서도 항상 좀 성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승부수는 미국에서는 우버에 지금 뛰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쿠팡 말고도 뭐 팀원, 위메프, 11번가, G마켓 많은데 왜 하필 쿠팡인지. 그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어떤 쿠팡에 대한 매력, 자기만의 분석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손정희 회장은 이 플랫폼으로 다 모여들 것이 최종 승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 안목의 그 맥락을 저희가 다 짚을 수는 없고요. 또 마칠 시간도 됐고요. 네. 자, 그래요.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혜리 기자 수고하셨고 정철진 평론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1월 22일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